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매우 약하게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영하권으로 기온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추운 날씨입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 폭력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 국가대표로서의 경기 출전도 기약 없이 정지하겠다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철없을 때 한 짓이다라고 자필 사과문을 썼지만 이 피해자들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 폭로까지 나오면서 국가대표 자격까지 정지가 된 겁니다. 학교 폭력 사태 그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추가 폭로도 나왔다는데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화환들이 대법원 앞에 하나둘씩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155개까지 근조 화환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일까요?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신문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아스트라 백신, 정부가 65세 이상은 접종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미루기로 했습니다. 고령자에게 아스트라 백신이 효용이 있을까라는 논란을 정부가 의식한 건데 당초 정부는 65세 이상도 접종하라, 의사의 판단하에 접종하라라는 지침을 낸 바 있는데 바꾼 겁니다. 고령층 효과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며 65세 미만부터 우선적으로 접종 필요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는 취약한 사람 먼저 접종한다라는 백신 방역 정부의 첫 원칙이 차질을 빚게 됐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최소 15조 10조 안팎이다. 당정이 4차 재난지원 또 갈등을 빚나 한겨레 신문 쓰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앞에 재난지원금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분석하면서 이낙연 당대표는 이전보다 더 넓게 더 두텁게를 외치고 있고요. 기재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거 선거용 속셈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 명박, 김명수 대법원장 명수, 여당과 야당이 보선을 앞두고 공방전을 격화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낙연 대표는 MB정부 불법 사찰이 드러났다라며 대대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선장이 탈출방송 거짓교신, 해경 지휘부의 과실이 아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족들은 오열했고요. 김석균 전 청장은 사과를 했습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관선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국민의힘의 김병민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 민주당의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나왔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뿌리. 신임 고법원장의 신임사 내용이 화제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뿌리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박탈,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됐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연기, 고령층을 상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연기됐습니다. 백신 수급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뉴스들만 준비했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톱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이 대법원 정문에 155개가 쌓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 사표 제출을 두고 갈등을 빚은 임성근 판사의 변호를 자처하는 대리인들만 155명이 됐다고 합니다. 톱뉴스 주제는 이겁니다. 임성근 대리인 155명의 의미, 탄핵 심판 변론, 내가 맡겠다. 변호사, 대리인을 자청한 변호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임성근 탄핵 심판 사건 아시다시피 설 연휴 직전에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여당에 의해서 통과가 됐고 비슷한 시기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세게 임바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헌재의 탄핵 심판 여부가 판단이 남았는데요. 대리인단의 변호사 155명이 자원을 했다는 겁니다.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등 법조계의 주요 인사들이 동참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122명을 능가한 역대급 규모다. 숫자로만 봐서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요. 헌정사상 최초 현직 법관이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됐다.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서 전국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라고 설명을 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김광선 변호사님, 초유의 판사 탄핵 소추, 헌재가 이거를 판가름할 텐데 임성근, 김명수 대법원장 혹은 임성근 판사 대 집권여당 민주당 이런 구도인 상황에서 자, 155명의 변호인들이 그 변호 내가 맡겠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일단 제가 155명이라는 언론 기사를 보고 누가 참여했는지 한번 쭉 명단을 한번 봤어요. 네. 그런데 물론 약간 이제 보수 성향을 가진 변호사들도 있지만 굉장히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이전에 우리 어떤 법조계에 굉장히 공헌한 인물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특히 헌법과 관련된 전문 변호사들도 상당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자체의 정당성 여부. 예. 사실은 저는 뭐 탄핵을 할 수도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시점이 있어서 1심 판결이 나온 다음에 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다음에 이제 직후에 바로 탄핵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정당성에 대해서 사실은 의심받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2심 항소심 재판이 들어간 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친 상황에서 탄핵 수출했기 때문에 이건 정치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야당이 뭐 아주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야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저렇게 많은 변호사들이 지원을 하고 왜 저 부분이 굉장히 파장을 많이 일으킬까? 저는 그 책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다고 봐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떤 녹취록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자체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렇게 많은 변호사들이 분개를 하면서 변호인단에 참여를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렇게 불을 지핀 사람은 물론 여권의 뭐 탄핵 소추도 뭐 해당이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언어 그리고 거짓말 이런 것들이 사실 임성근 탄핵 심판에 많은 변호사들이 관여하게 된 그러한 원인을 제공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그리고 집권 여당이 어찌 보면 야심차게 추진한 탄핵 소추에 반대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김광선 변호사님의 견해 들어봤는데 탄핵 소추를 직접 주도한 여당 소속의 박수현 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김광선 변호사 설명대로라면 뭐 정파적인 변호사들이 아니다. 전직 대한변협회장들도 많이 있고 전직 법제처장들도 참여하겠다라고 돼 있다라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저는 개인적 견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한심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 이분들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아니 저렇게 변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변호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와 개인적인 어떤 대화를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그 녹취록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법관으로서 대법원장으로서 아무리 부하 직원이지만 뭐 공적이기도 하고 또 사적인 대화의 자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삼는 것인지 아니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전국 법관 법관 회의가 이미 선언을 했고 또 법원에서 판단한 그 판결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6군데나 그렇게 판결문에 기록한 그 임성근 부장판사의 그 위헌 여부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했는데 그것에 대해 변호를 하겠다는 걸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여당이 뭐 주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민주당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탄핵 소추는 국회의 의무예요. 그런데 그것을 국민의힘이 야당이 탄핵 소추에 참여를 안 한 국회의 의무를 방기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떻게 되든 뭐 민주당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스스로 사퇴를 하든 또 어떤 뭐 처리가 되든 그 문제는 뭐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결과적으로 저는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는데 법관도 죄가 있으면 탄핵이 되고 국민의 어떤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보고 이 문제가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탄핵 소추를 한 것이 국회가 잘못을 한 것이냐라고 그걸 묻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예. 밝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다소 이제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네. 한심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자, 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국회가 방금 주도했던 탄핵 소추에 대해서 야당은 명확히 반대를 한 상황인데 네. 한심하다. 방금 논평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역사적 평가가 이제 곧 이루어지겠죠. 국회의 책무라고 표현을 주셨는데 국회는 당연히 대통령을 비롯해서 사법부를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가 있을 때 탄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하게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 말 그대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삼권 분립의 체제 속에서 사법부에 대한 이 법관을 탄핵할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을 주장하다가 혹은 탄핵을 가결하고 나서 역풍을 맞았던 선례들이 꽤나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지난 과거 속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했던 기억 다들 아실 겁니다. 최종적인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법률의 위반에 대한 내용들을 일부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아니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드러납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이제 헌재가 판결하게 될 텐데 아마 각하될 가능성도 꽤나 높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 중에 헌법을 위반한 소지들이 드러나긴 합니다만 그 내용이 대한민국의 법관을 탄핵시킬 정도로 중대한 행동인가 등에 대한 판단에서 그렇지 않다고 결론이 나게 되면 과연 이러한 탄핵 소추를 주관했던 민주당 핵심 의원들은 어떤 책무를 지게 될까요? 당시 노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 같이 함께 참여했던 추미애 전 장관이 그 이후로 삼보 일배 등 어떤 정치적 행동을 보였는지도 많은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 말 이 임기가 거의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의 실효성이 없는데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권이 벌여진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 헌재의 판단 이후 역사적 평가를 국민들께서 내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회를 좀 주시면. 잠시만요. 제가 공정하게 오늘은 좀 기회를 균등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지금 양측의 의견 팽팽합니다. 박수현 우리 대변인께서는 이 155명 대리인단에 대해서는 한심하다라는 강한 비판, 그리고 김병민 비대위원은 민주당을 향해서 삼보일배 등 책임져라라는 강한 비판, 팽팽한 상황입니다. 자, 뉴스 하나 더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는데 이 와중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근조 화환이 대법원 앞에 늘어섰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대법원 앞에 이렇게 근조 화환들이 쭉 줄지어 서 있는데요. 이 개수가 어제 기준으로 155개가 됐다고 합니다. 뭐 보수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름, 법조계 인사들이 보낸 근조 화환도 상당수 있다라는 게 취재 기자의 전언이고요.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라, 탄핵하라, 거취로 정하라 등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근조화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기자, 이거 어떤 내용이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법원 정문과 후문 사이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불신임 같은 이제 국민들이 후낸 근조화안들이 한 45개에서 지금 150개 넘게 지금 늘어섰다. 굉장히 한 일주일 새 만에 한 3배 이상 늘어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은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명수, 지금 역시 이제 저희가 조금 전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얘기 됐고, 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또 거짓말 논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개는 별개 사안인 건 틀림없다. 그래서 계속 이걸 같이 보기보다는 따로따로 봐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이 굉장히 불거진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4일 날 퇴근길에 어떻게 보면 사과 성명을 냈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은 사과를 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지금 구체적인 이제 액션을 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표명한 게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의 어떤 사법부에 대한 불신 여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같이 저기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쨌든 이 여권에서 여러 차례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 이렇게 구분하면서 선출된 권력에 대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견제, 감시 등이 약간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국가가 만들고 거기에 상권 분립의 한 축을 부여한 거는 어쨌든 이념이나 어떤 여론, 정치를 떠나서 법과 제도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축이 필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사법부가 갖고 있는 어떤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의 그 정당성은 결국 신뢰에서 오는 게 아닌가 생각드렸는데, 그 신뢰에 대한 많은 문제제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보다 더 진중하게 뭔가 답변을 해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야당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시간 끌기와 뭉개기로 아마 이 위기를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입니다. 이 점에서 빨리 거취를 정해야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부득이 국민들을 대신하여서 사법부가 다시 본연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발 조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사당국에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내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대법원 앞에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 수는 늘어나고 있고, 야당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정점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대척점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짓말 논란과 관련해 임성근 판사의 변호인을 대리한 사람은 155명이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 출근길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런데 묵묵부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 사퇴 요구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입장 표명 없으십니까? 4가지 혐의로 고발됐는데 입장 없으십니까? 자, 어제와 오늘 출근길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혀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님, 앞서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민주당과는 무관한 일이다. 알아서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집권 여당을 대표하시니까 이런 질문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임명을 하셨던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은 명확한 사실인데, 지금 이렇게 사퇴 요구와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퇴라고요? 그러면 사퇴해야죠. 이 논리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거짓말한 이 부분이 지금 본질인 것처럼 문제가 확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떤 그 판사가 판사에 의해서 우현을 했다라고 그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한 책임이 있어요. 이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그렇기 때문에 사퇴해야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 인사 중에서는 특히나 이제 직책을 갖고 있는 책임 있는 민주당 지도부 중에서는 이런 말이 안 나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박수현 대변인께서 처음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좀 들립니다만, 잘 들은 거 맞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제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그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위헌적 행동을 한 판사의 문제를 국회가 탄핵 소추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그 어떤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으로 옮겨가게 한 그 책임이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 뭐 잘못했다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역사적인 이 본질을 아주 작은 것으로 물타기를 하게 한 이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 예.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할 만한 잘못이 있어 사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본질을 흐리게끔 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됐으면 본인이 사퇴를 하고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국민께 사과할 부분 사과하고 본인이 그러나 김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은 법원 전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국민 앞에 정확하게 설명을 사퇴를 하고 해야 예. 더 명분이 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퇴를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자막도 저희가 나가고 있지만 아마도 오늘 방송 이후에 많은 기사들이 좀 보도될 것 같고요. 민주당의 어떤 책임 있는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박수현 대변인께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사퇴해야 한다라고 돌직구를 또 방금 듣다가 좀 깜짝 놀랐어. 솔직히 말하면 깜짝 놀라서 그렇습니까? 예, 돌직구를 날렸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홍보수통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조금 전 저희 돌직구쇼에서 강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들었습니까? 저는 이제 박수현 대변인의 말은 저는 거의 100% 동감을 해요. 일단은요, 이 거짓말 자체가 그냥 거짓말이 아니에요. 법원의 정치적 중립, 사법부의 독립, 이걸 완전히 훼손한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거짓말과 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사퇴 시기를 좀 놓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처음에 이런 거짓말 나오고 후폭풍 있을 때 바로 사과를 하고 사퇴를 했으면 좋은데 이 계속적으로 비판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야당이 공격받죠. 더군다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에 분노한 국민들로부터 공격받잖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가면 잘못하면 만신창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사퇴를 하게 되면 굉장히 본인에게도 물론 뭐 거짓말로 해서 불명예를 있긴 하지만 그 불명예의 정도가 굉장히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 법원 내부 댓글을 보니까 사퇴하는 것도 정치 권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렇게 사퇴를 안 한 걸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보고 지금 고발이 돼 있잖아요. 근데 고발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죄가 돼서 기소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이 부분은 사실은 국회에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거짓말한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답변서에 적어 보냈단 말이에요. 이거 허위 공문서 작성 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본인이 대법관이 되는 데 있어서 야당에게 로비해달라고 판사들한테 한 것 자체는 전형적인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야당이 고발한 내용들은 거의 뭐 무혐의랄지 아니 그냥 각하되는데 범죄 혐의가 인정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대법원장이 고발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법원 가서 재판을 받고 법원을 수장 아닙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김명수 아마 대법원장이 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사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단지 시기의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대전 고법원장의 취임사가 법조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 보시죠. 이균용 신임 대전 고등법원장, 법원을 둘러싼 작품의 현실, 사법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재판의 신뢰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다. 라고 현 법원, 법조계, 특히 이제 사법부의 상황에 대해서 신뢰 뿌리가 흔들린다라고 매우 비판을 했습니다. 신임 대전 고등법원장이 취임사 때 하는 일성입니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여론 몰입꾼으로부터, 내부 간섭으로부터,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의연한 자세로 용기 있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야 한다. 취임사가 법원 내부에서 회자되자 누군가는 해야 될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기자,
오늘 동아일보는 이 기사 쓰면서 이균용 신임 대전고등법원장의 이 비판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우회적 비판이다라는 해석도 같이 곁들었던데 맞습니까? 그렇게 물론 이제 9일날 취임사였기 때문에 뒤늦게 알려진 측면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취임사에 나온 거기 때문에 또 그 내용을 보면 법원이 조롱거리를 전락했다. 그리고 재판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 그리고 거짓말 논란, 그리고 발언 내용 속에 어떤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취임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취임사 내용 중에서 뭐 법원이 조롱거리가 됐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취임사 읽어봤더니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국민의 정서나 국민의 의사를 내세운 편향된 주장을 실정법보다 우선시하려는 위험한 여론몰이가 사회를 뒤흔들고 법원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정당성은 신뢰에서 나오죠. 그 신뢰의 바탕은 뭐냐면 결국은 어떤 이념이나 정치나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법률과 증거에 따라서만 사법부가 판단할 때 거기서 신뢰가 오는 건데 지금 법원의 많은 경우가 국민 정서나 국민 의사, 여론을 앞세운 편향된 주장이 실정법보다 우선시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균용 대전고법원장이 이제 준엄에 꾸짖은 건데 이 자체가 결국 법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다. 결국 이 얘기는 글쎄 지금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논란의 핵심이 결국은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의 사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의 눈치를 보고 정권의 심기를 살폈다 이런 부분인데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도 역시 어떤 정치권의 어떤 상황 등을 보고 판단하고 그런 여론이라든지 그런 어떤 정치권 움직임에 굉장히 예의주시했다 이런 측면에서 결국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큰 건데 지금 이제 그 이균용 대전고법원장도 지금 현재 법원의 분위기가 그리고 실정법보다 어떤 국민 의사나 여론에 더 많이 휘둘리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김명수 대법원장 논란과 맞닿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기자의 해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사실 야당의 지금 비대위원 그리고 또 민주당의 홍보수트 위원장께서 지도부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김병민 비대위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명절이 지나면서 야당의 입장은 명절 때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네. 그런데 조금 전 들으셨던 것처럼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와 오늘 출근길에도 사퇴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야당에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새로운 변수가 생겼어요. 그간 민주당에서는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을 하면서 여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라고까지 야당이 지금 비판을 해온 상황이잖아요. 오늘 조금 전 저희 돌직구쇼에서 여당의 책임 있는 지도부 발언 중에는 처음으로 박수현 홍보수토 위원장께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좀 촉구했단 말이죠. 자, 이제 앞으로는 야당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여당의 이제 네. 중책께서도 사퇴를 좀 촉구했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답변이랄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여론의 분위기들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상식의 범주 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해야 될 거치에 관련된 문제를 끄집어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현재 여권 속에서 과연 얼마나 의미 있게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문제를 고민하게 될지도 함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신임 대전 고등법원장의 취임사 얘기를 봤지만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를 둘러싸면서 보고 있는 내부적으로 바깥에서 바라보는 가장 큰 문제 제기는 사법부가 정치적인 독립을 가지고 삼권 분립의 한 축을 이뤄야 되는데 바깥에 있는 정치 권력에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린 것 아니냐 이런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의 반의 반이라도 닮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고 징계하려고 숱한 노력들을 했지만 상식의 범주 내에서 결국 윤석열 총장은 다시 그 위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 그리고 만천하에 드러냈던 거짓말 논란과 그리고 지금 현재 야당이 문제 제기해서 고발장을 접수시켰던 4가지 건의 혐의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비춰봤을 때는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 온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그대로 온전히 실현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국민적 의구심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여론들의 압박 속에서 거치에 대한 고민들이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된 내용 보도해 드렸고요. 이제 거듭 강조드리지만 또 저희 돌직구쇼에서 민주당 인사 중에는 처음으로 거의 박수현 대변인께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라는 뉴스도 다시 한번 보도드립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논란 불거졌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배구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됐고 당사자들도 사과를 했고 사죄를 했지만 추가 폭로와 가해자들까지 피해자들까지 나서면서 이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됐습니다. 사실은 이 스포츠를 하는 스포츠 선수로서 연봉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태극마크를 가슴에 다느냐 안 다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를 대표한다는 것은 그것이 갖는 상징으로만도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태극마크가 박탈됐답니다. 대한배구협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학교폭력 가해자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향후 모든 국제대회에 무기한 국가대표 선수 선발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이에 따라 이재영 선수와 이다영 선수는 국가대표 자격이 무기한으로 박탈이 됐습니다. 자, 사실은 김광삼 변호사님, 저도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거 엄단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기자실부터 강조한 바 있고, 왜냐하면 철없을 때 했던 실수다라고 하기에는 학교 폭력을 벌이는 가해자들은 굉장히 극소수다. 그리고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 우리 아이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평생 동안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일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은데요. 자, 그와 관련돼서 오늘 이재영, 이다영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당연한 조치인 것 같아요. 당연한 조치다. 네, 그런데 특히 이제 저도 학교 폭력 관련된 사건도 많이 해보고요. 이제 주위에서 많이 상담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어릴 때 겪는 학교 폭력의 트라우마는요, 이거 평생 가는 거예요. 사실 저 두 선수로부터 학교 폭력 피해자, 이게 아주 진상이 완전 밝혀진지 않아지고 경우 때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징계위에서 결정을 한 거 보면 이거 자체는 일방적인 주장이라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상당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저렇게 피해자가 SNS 등을 통해서 저렇게 문제를 제기할까? 그건 이다희나 이재영 선수는 다 잊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기억이 없고, 그때는 그 당시는 운동선수는 당연히 그런 걸 했었어.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마음적으로 부여받았을지 모르죠. 하지만 그늘 밑에서 계속 신음을 해왔고 지금까지 직장을 다닌다든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씻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평생을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피해자 측에서도 저 둘이 나와서 인터뷰하고 SNS 활동도 엄청나게 마치 선한 천사처럼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비교가 되는 거죠. 나는 피해자가 오히려 지금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가해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냐.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정말 굉장히 허탈감을 느끼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이걸 문제 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어떤 정의의 차원에서 반할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어떤 그 평생 가지고 갈 그러한 두려움, 그런 트라우마 이런 것을 참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물론 이 자체가 이제 우리의 어떤 사회적 제도 시스템 문제가 있어요. 너무 성적 만능주의를 하고 또 어떤 사회자 자체가 인성보다는 어떤 실력이랄지 그런 거에 너무 평가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또 사회적 차원에서 첫 번째는 반성을 해야 하고요. 저런 것이 재발이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봐요. 자, 예를 들어서 체육계에 저런 것이 만연해 있다면 체육계에서 정말로 잘 나가고 실력이 좋은 선수를 상대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야, 이다영, 이재영 봐라. 아무리 네가 실력 있고 잘하면 뭐하냐. 결국 이건 20년, 10몇 년 쌓아둔 것이 5분도 안 돼서 무너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떤 자기 마음을 다지고 자기 가슴 속에 어떤 감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을 괴롭히고 싶어하는 어릴 때의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자제시키느냐.
그런 것이 사실 교육계에서 해야 할 과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반면에 이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두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일각에서는 박수현 대변인, 네. 그래도 실력이 출중한 두 명의 선수들이고 본인이 직접 사과까지 했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던데 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 두 선수의 엄청난 팬입니다. 예. 제가 경기를 골라서 막 찾아가서 볼 정도로 한국생명 팬인데, 팬이군요. 예, 안타깝고 아쉽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의 조치는 아주 잘한 조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격 박탈이 잘 된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최근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학대의 문제, 또 이런 학교 폭력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고 앞으로 어느 곳을 향해서 가야 될까를 지금 명백하게 보여주는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쉬쉬하고 숨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두 선수가 학생 때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뒤에 자신들이 노력으로 출중한 실력을 갖추고 국가대표까지 되고 이렇게 국익에 뭐 공여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해서 그것이 숨겨지거나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저 두 선수의 그런 노력도 존중을 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을 쉽게 얘기하면 다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선진국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도덕적으로 선진국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이런 것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저도 이 사태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를 돌아봤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뭐 학교에서 뭐 반장도 해보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나는 또 내 친구들에게 상처를 준 게 없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각자가 다 돌아보고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우리 사회가 가야 될 이 아프지만 정확하게 그런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된다. 특히 그 아동 학대의 문제, 이 학교 폭력의 문제, 이런 문제는 김광삼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인간에게, 존엄한 인간에게 미치는 평생의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런 부분까지 돌아보고 성찰하고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아픈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재영, 이다영 선수의 모친에게 수여됐던 장한 어버이상도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재명 기자, 이건 뭐죠?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이재영, 이다영 선수의 어머니가 김경희 씨인데 김경희 씨도 유명한 배구 선수였습니다. 예.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여자 배구 대표팀 세트로 맞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배구 선수였는데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뭐 둘 다 이제 국가대표를 맡고 있고 굉장히 출중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어머니한테도 장한 어버이상을 수여했는데 지금 이제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어떤 학교 폭력 문제에 연루됐고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확인된 건 아니지만 당시 이제 과거에 학교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쌍둥이들만 중심으로만 배구가 이루어졌다. 뭐 이런 이제 폭로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한 어버이상을 받았던 어머니한테 줬던 이제 김경희 씨까지도 이제 그 상을 취소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특히나 이제 학교 폭력 피해자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국가대표에서 무기한 자격을 박탈당하고 또 흥국생명에서 무기한 출전을 정지당하는 것으로 과연 치유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아까 전에 김광삼 변호사님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물론 교육이 가장 중요하죠. 특히나 이제 합숙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폭력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재영, 이다영 선수의 사례, 굉장히 강한 징계와 그리고 강한 이제 어떤 출전 정지 같은 이제 무거운 그런 이제 징계를 통해서 이제 학습 효과가 클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배구협회나 그다음에 소속 구단에서 굉장히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거 역시 또 이 김경희 선수 모친인데 조금 전에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나갔지만 다시 한번 보면서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 좀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1980년대 명세터로서 이름을 알렸고 88올림픽 대표팀에서 역시 센터로 활약을 했고 배구협회가 주관했던 2020 배구인의 밤 행사에서 장한 어버이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구 명가 어머니 김경희 선수도 국가대표 그리고 딸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도 국가대표. 그러니까 배구로서는 상당한 어떤 명가인데 뭐랄까요? 김병민 비대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어머니에게 수여됐던 어버이상도 취소되고 딸들에게
자랑스럽게 달렸던 태극마크도 어찌 보면 영구히 박탈이 된 셈이잖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네, 부모의 입장에서 이 자녀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시켜서 결국은 국가대표로까지 활동할 수 있게 만든 공로로 주어졌던 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면에 드리웠던 학교폭력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이라면 이러한 상들에 대한 취소는 매우 당연한 결정일 텐데 아마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의혹이 꼬리를 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학교폭력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체육계에 대한 폭력 문제랑 같이 맥이 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기간 심석희 선수에 대한 그 폭행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들을 겪으면서 체육계에 드러나 있는 이 폭행과 폭력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근절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늘 높지만 그때마다 이야기가 산발적으로 나올 뿐 고리에 대한 완전한 그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내기에는 늘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닫힌 관계 속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권력 관계들이 행사되고 있는 건지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어머니가 과거부터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선수로 활동해왔던 중요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 아래서 아이들이 성장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문제들까지 지금 현재 의혹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영향력을 바탕으로 갖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을 성장시키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까지 더 훌륭하게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혹시 그러한 영향력들을 바탕으로 이 자녀들이 학교폭력 문제가 뻔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일 걱정되는 건 이 폭력에 관한 문제의 수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이제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과거에서도 돌직구쇼에서 학교폭력 문제 참 많이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의 학교폭력 문제 속에서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다가 옥상에서 추락해 있었던 그 중학생의 과거 뉴스가 계속 머릿속에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평생의 트라우마를 안길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죽음으로도 몰아낼 수 있는 게 학교폭력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도 학교폭력 문제로 고통받고 괴로워하면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체육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 문제도 고 최숙현 선수의 문제가 있었던 게 불과 얼마 전에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또 과거 일이지만 다시 한번 나타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고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체육계가 그리고 학교 전반 속에서도 사회가 과연 아이들을 정말 안전한 상태로서 이 편안한 미래를 위해 키우기 위해서 성인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해야 될 고민들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있게 숙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여자 배구 선수에 의한 학폭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가해자는 정확하게 아직 지목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피해자의 글에 따르면 중학생일 때 기숙생활을 했다. 매일매일이 지옥이었다. 울면 가해자들이 바가지를 가져와서 눈물을 다 받으라고 시키고 눈물, 콧물, 침을 뱉어서라도 그 바가지를 채우라고 했다. 그런 일이 거의 일상이었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지금도 꿈에 지난 일들이 생생하게 나온다. 지금 TV에서 착한 척하는 그 사람을 보면 세상은 불공평하다라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자 배구 선수에 의한 학교폭력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가해 선수가 이번에는 특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기자, 지금 피해 사실글이 상당히 좀 구체적이고 이 피해자가 호소하는 그 안타까움이 정말 느껴질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이거 어떤 일입니까? 지금 아직 그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그리고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나오는 건 어찌 똑같이 이제 학교 폭력에 대물림을 하는 대표적 현상이죠. 그러니까 후배 학생을 폭행하면서 그 학생이 이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면 뭐 바가지를 가져와서 그걸 다 채울 때까지 오히려 더 강한 이제 그 질책을 하고 했다는 건데 글쎄 만약에 저 피해 사실이 사실이라면 저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피해자는 저 글을 통해서 가해자에게 스스로 먼저 고백할 기회를 주는 거죠. 이 여자 배구 선수에 의한 학교 폭력이라는 것까지 나온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제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이제 피해자는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 속에서 이걸 전제했을 때 결국은 가해 선수, 유명한 이제 여자 배구 선수라고 지금 이렇게 특정을 하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그 선수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누군지 본인이 진짜 저걸 했다 그러면 너무나 분명하게 본인 스스로 잘 알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이 학교 폭력 문제가 계속 연쇄적으로 지금 폭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영, 이대영 선수 같이 굉장히 배구계에서 유명한 선수가 학교 폭력에 연루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속 구단으로부터도 이제 무기한 출장 정지가 되고 또 대한민국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아마 이제 만약에 학교 폭력들이 굉장히 우리가 의뢰 알다시피 만연돼 있다 보니까 체육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폭로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 전에 스포츠계 스스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잇따른 학폭 미투, MG 세대라는 단어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플러스 Z세대가 지금 학폭 미투 주도하고 있다.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SNS 통해서 고발이 쉬워졌다. 학폭 피해자 회선 A씨. 요즘 친구들은 인터넷이 있어서 부럽다. 우리 땐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가 발달해 피해자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당겼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엔 피해자들이 개인적 상처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면 최근 몇 년간은 폭로가 가져온 결과, 퇴출 등을 보며 용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피해 사실 폭로 심리는 처벌 여부보다 최소한 너무 많은 걸 가지려 하지 말고 조용히 살라라는 것에 가깝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따른 이 체육계의 학교 폭력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황희 신임 문체부 장관에게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폭력, 체벌, 성추행 문제 등 체육계의 부조리를 근절할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주문을 한 바죠. 임명장을 주면서 주문을 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황희 장관 이야기 나와서 오늘 이 기사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황희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황희 장관 측에게 캐모마일 꽃다발을 건넸다. 그런데 오늘 한국일보는 황희 장관의 그간 의혹에 대한 유감 포명, 안타까움, 질책 이런 것은 없었다라고 이 대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황희 배우자의 캐모마일 건넨 대통령. 문 대통령 신임 장관 가족들에게 각기 다른 꽃다발을 전달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 배우자에게는 캐모마일 스위트피 꽃다발을 건넸다. 캐모마일의 꽃말은 역경에 굴하지 않는 힘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청와대는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문화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여해달라는 의미다라고 해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박수현 홍보수통위원장님 청와대 계시잖아요. 오늘 한국일보 기사 보셨죠? 한국일보 기사 제목이 요 기사를 이제 보도하면서 대통령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캐모마일 꽃다발도 건넸고 특별히 이제 체육계 폭력을 근절해달라라는 어떤 주문도 굉장히 적절했다. 하지만 황희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제 수많은 문제와 의혹들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나 어떤 일종의 질책 같은 것이 왜 없었느냐. 한국일보는 그렇게 보도하고 있던데 자, 그 기사에 대한 답변도 주시죠. 적절한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의 몫이죠. 그렇다고 저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저 장관에게 그런 어떤 언론이 이야기하는 질책의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질책의 말씀 대신 지금 방금 대통령의 당부, 학교 폭력, 그다음에 성추행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체육계 비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절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하는 주문을 하심으로써 본인에게 제기되었던 그런 국민의 어떤 질문, 언론의 질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거고 그런 어떤 임명장을 받으면서 황희 장관은 본인 얼마나 또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또 황희 장관 자신도 대통령께서 그런 질책의 말씀이나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도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이 제기된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더 일을 잘함으로써 그렇게 국민께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그런 언론의 질책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체육계의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 가기 전에 이 뉴스를 보도해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단독 취재한 내용이 있어서 단독 취재 보도 내용 지금부터 보도를 해드릴 텐데요.
자, 취재 기자를 저희가 연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 연결되면 저희가 단독으로 확인한 부분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안철수 금태섭 18일에 1차 TV 토론에 합의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금태섭 이 두 명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 1차 TV 토론회를 저희 채널A가 중계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쩌다 보니까 또 이런 광고까지 하게 됐는데, 자, 일단은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여당 소식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선, 우상호 이 두 명의 후보가 어제 1차 토론을 가졌습니다. 강북개발 우상호, 화끈대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어제 첫 경선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우상호 후보는 지하철 1호선을 지하해 강북교통 인프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라고 공약했고, 박영선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5천만 원 화끈한 무이자 대출하겠다, 3년 뒤에 원금만 상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어제 일단은 여당은 첫 TV 토론을 먼저 시작했군요. 이제 야권에서는 안철수, 금태섭 두 명의 후보가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18일에 채널A에 TV 토론회를 통해서 첫 토론을 갔는데 어제 빨랐어요, 민주당이. 민주당에서는 어제 서울시장 이제 후보 두 명이 지상파에서 이제 TV 토론을 열었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부산에 이제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어제 부산 지역에서 다시 토론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양 당이 본격적으로 TV 토론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TV 토론을 통해서 사실 경선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흥행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각 당이 이제 경선 과정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국민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 안에서 후보들의 면면들을 각인시키고 이런 효과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지를 끌어내는 건데, 양쪽에 이제 다 그걸 시작했고, 그런 점에서 어제 이제 우상호 그다음에 그 박영선 후보가 뭐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공방을 벌였는데, 우상호 후보는 역시 어제 그 박영선 후보가 갖고 있는 21개 컴팩트 도시 공약에 대해서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이 이런 점을 집중 제기했고, 박영선 후보는 오히려 우상호 후보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본인의 공약을 더 많이 알리는데 시간을 많이 썼다 이렇게 좀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 당의 후보 경선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우상호 후보의 사퇴를 여성단체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들어보시죠. 우상호 후보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 곁에 있습니까? 우상호 후보님, 이번 재보궐선거가 왜 일어났는지 벌써 잊으셨습니까?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전 국민이 보는 곳 앞에서 박원순 시장을 두둔하는 후보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후보님은 서울시장 후보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상호는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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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변호사님, 박원순은 나의 롤모델이다라고 앞서 밝혀서 논란이 됐었고, 우상호 후보 입장에서는 2차 가해 측면이 아니다라고 좀 거듭 해명을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상호 이제 선거운동본부 캠프의 상황실장이 글도 또 알려지면서 여성 단체에서 후보 사퇴를 지금 촉구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우상호 후보가 굉장히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본인 자체가 뭐 피해자와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 나의 롤모델이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롤모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롤모델 할 때 박수현 대변인이 나의 롤모델이다 하면 박수현 대변인이 나하고 이 얘기할 때 굉장히 좋은 점만 롤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을 살아온 인생을 우리가 롤모델이라고 하지, 뭐 그걸 10분의 1로 나눠서 어떤 건 나의 롤모델이고 어떤 건 나의 롤모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롤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전체적인 어떤 박원순 전 시장의 인생 자체가 롤모델이라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후에 하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변명으로밖에 들릴 수밖에 없는, 그것은 이제 본인이 거기에 원인을 저는 제공했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우상호 후보하고 이제 박영수 후보하고 TV 토론하는데 굉장히 밋밋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저도 채널을 돌렸는데 재미가 너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서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우상호 후보는
1년짜리 서울시장 자리라서 그런지 너무나 준비가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서울 전체를 위한, 서울 시민을 위한 그러한 정책이나 공약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강한 민주당 지지자, 친문 세력, 그 사람들의 어떤 표만 얻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준비를 좀 과도하게 했다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시민을 위한 것을 좀 넘어서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이번에 보궐선거하고 다음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고 올해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지나칠 정도로 어떤 표필리진 공약이 판을 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 각 후보들의 공약이 중요한 걸 보면 결국은 돈 나눠주게 해요. 그 돈 나눠주는 건 좋은데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 그다지 뭐 이렇게 대책이 보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일단 뭐 되고 보자는 식이 아니냐 그런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김광선 변호사의 어떤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어제 또 두 후보의 TV 토론을 보면서 나는 너무 재밌다. 끝까지 인상 깊게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또 많을 거기 때문에 어제 TV 토론 재미없었다라는 것도 김 변호사의 어떤 개인적인 감상평이다라는 말씀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우상호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전임 두 시장의 성범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뻔뻔하게 후보를 내려는 짓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범죄 피의자 시장이 자신의 롤 모델이라는 정신 나간 후보를 즉각 사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공당의 지위도 어울리지 않는 정치 몰입의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 여성단체가 나서서 사퇴까지 촉구하자 우상호 후보는 거듭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 잘한 정책은 계승하고 또 잘못한 정책이나 부족한 거는 보완하겠다. 그 연장선에 있는 얘기고요. 유가족도 이러하는 취지로 글을 쓴 것입니다. 적어도 혁신가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좀 본받겠다. 저는 이 피해자가 당했던 많은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는 공감을 갖고 있고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고 또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이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자, 박수현 대변인, 우상호 후보가 이제 거듭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다만 정치적 동지적 차원에서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렇지만 여성단체는 즉각 지금 사퇴를 표명하고 나섰고 여성단체가 사퇴를 촉구하게 된 배경 중에 또 다른 배경은 바로 우상호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이 쓴 글 때문인데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를 일컬어서 굉장히 좀 부적절한 글을 현재 쓴 걸로 알려져서 여성단체가 이 부분도 지금 문제를 삼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캠프의 상황실장이 어떤 글을 썼는지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부적절한 글을 썼다면 매우 잘못된 것이죠. 그 문제는. 그러나 우상호 후보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좀 보고 싶은 것이 우상호 후보가 저런 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자 저것을 해명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저런 말을 하기 전에 우상호 후보는 지금 저런 말을 한 20차례 정도 해왔어요. 그래서 박원순 전 시장이 롤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뭐가 붙냐면 혁신적 롤모델입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했던 그런 혁신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계승하겠다라고 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정말 잘 복귀하기를 바란다. 이런 어떤 말들을 한 20차례 이상 우상호 후보는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딱 따가지고 박원순 전 시장의 인생 전체가 내 롤모델이다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것인데 그런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한 것도 우상호 후보가 책임을 질 만한 일이지만 정확한 팩트는 뭐냐면 우상호 후보는 이미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런 이야기를 정말 여러 차례, 20차례 이상 본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명이 아니라 본인이 이야기한 것에 대한 팩트를 이야기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우상호 후보 말을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명한다고 캠프 관계자가 무슨 딴 어떤 이야기를 썼다면 그건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엔 야권의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의 이야기도 좀 접해보겠습니다.
토론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안철수, 금태섭 두 후보가 1차 토론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바로 18일 저희 채널 A에서 두 후보의 토론회가 열립니다. 안철수, 금태섭, 국민의당 안철수, 무소속 금태섭 후보. 그러니까 야당이 국민의힘 당 밖에서 원외에서 치루어지는 1차 단일화 과정이겠죠. 안철수, 금태섭 두 분 중에 한 명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 토론회가 18일에 저희 채널 A에서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선관위가 단일화 TV 토론은 하나만 허용된다. 19년 전 유권 해석을 구두로 안내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희 채널A에서 TV 토론을 18일에 하기로 합의를 했고 2차 토론 혹은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후보와의 최종 단일화 토론이 가능한 것이냐 라는 이제 변수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김병민 대위원. 예. 일단 18일에 채널A에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 또 토론 합의하기까지 또 굉장히 좀 지난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또 비교적 빨리 하루 만에 네. 두 후보가 합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 변수가 이제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에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일단은 잘된 결정이라고 보고요. 선관위가 이제 유권 해석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을 안내했다 이 정도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선관위가 보다 분명하고 빠른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TV 토론이라는 것은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이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어떤 후보가 서울시, 부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자격을 갖고 있는 후보인지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공정한 공평성의 잣대만을 들이대면서 이런 기회조차 박탈하게 된다면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이 미디어 채널들이 많이 다양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관심을 끌 수 있으면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들은 늘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실 이러한 방식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 TV 토론이 허용될 수 있는 방식들을 선관위가 보다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열어주는 것이 맞다라는 전제 말씀 하나 드리고 가까스로 이제 18일 날짜로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도를 보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식 같은 경우들은 지금 더 조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2017년도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참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정치인들의 행보들이 많이 바뀐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문재인 당시 후보가 굉장히 앞서갈 때였고 당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끝장 토론 한번 해보자. 자료도 없이 무자료로 무제한 끝장 토론하자고 계속 제안했는데 당시 문재인 후보가 약간 그를 비껴가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금태섭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무자료, 무제한 끝장 토론하자고 계속 주장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또 비껴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난 대통령 선거에 그 유명했던 토론의 시청률을 보니까 한 근 40% 가까운 시청률이 나왔거든요. 국민들께서 이번 보궐선거는 특히나 짧은 시간 안에 치러질 수밖에 없는 선거고 여기 굉장히 복잡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그 많은 내용들을 한 번에 결정을 지을 수 있게 잘 체험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게 바로 TV 토론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후보들이 이 TV 토론 기회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노력들을 좀 많이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번 주가 토론 주간으로 불려지는 만큼 국민의힘도 토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혹시 또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하나는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채널A가 제안한 게 아니라 이 두 분이 채널A를 토론회의 어떤 주간 방송 매체로 선정을 하는 거죠. 이재명 기자. 그렇습니다. 뭐 양쪽에서 굉장히 실무 토론을 여러 번 했었고 실무 협의 과정 속에서 뭐 채널A에서 토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채널A에서 18일 토론이 이루어지게 된 거고 지금 변수라고 했던 이제 단일화 경우 이제 TV 토론을 한 번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유권 해석이 한 2002년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 이제 선관위가 내렸던 유권 해석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이제 적용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유 자체가 만약에 한쪽의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가 무한정 허용되면 결국은 이제 상대 측, 상대편, 상대 당의 후보들은 그만큼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한 번만 해야 되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상황이 막 바뀌었죠. 이제 19년의 세월도 흘렀고 그다음에 이제 매치 자체가 예전에 지상파만 있었지만 지금은 종편이 또 생겼고 그다음에 이번에 특히나 이제 달라진 점은 지난번에 뭐 19년 전에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때는 한 번에 단일화 이뤘지만 이번에는 이제 제3지대에서 한 번 1차 단일화를 한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면 다시 2차 단일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선관위가 조만간 그러면 이제 그 TV 단일화 때 1회 허용된 TV 토론을 어떻게 이제 유연하게 좀 바꿀 것이냐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지금의 선거 자체가 대부분 이제 미디어를 통한 선거기 때문에 저는 뭐 양쪽 다 기회를 많이 넓혀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야권의 예비 후보 중에 한 명인 조은희 구청장이 TBS의 한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정권은 나팔수면 안 된다라고 TBS를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 공약 중에 교통방송을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라 시민의 나팔수로 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우리 공장장님께서는 이용수 할머니 때는 배우가 있다 그러고 미투 때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뭐라고 했죠? 공작이라 그러고 또 정경심 교수 재판 때는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한다 그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작을 한 적은 없는데요, 제가. 그다음에 윤석열 때는 일개 판사가 뭐 쿠데타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TV조선을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교통방송 없애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균형추를 좀 잡아라.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옛날에 좋아했습니다. 네. 자, 너그럽게 봐주셔서 감사한데 TV조선 말고 뉴스공장을 좀 들어주세요. TV조선만 보면 앞뒤 맥락이 잘린 멘트가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김관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은희 구청장의 이제 새로운 발견이라고 볼 수 있네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방송에 나가면 사실 저도 뭐 방송을 많이 하지만 어떤 때는 사실 어떤 그 MC랄지 어떤 그 방향성에 사실 이런 말을 하는데 거기에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김어준 뉴스공장은 사실 국민의 힘이랄지 이제 보수 측에서 보면 특히 굉장히 확증 편향돼 있다고 공개를 많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번 선거가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예요. 그럼 서울시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김어준 씨가 앞으로 계속 방송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제일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김어준 씨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교통방송은 서울시에서 엄청난 재정을 부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이제 공정성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어준 뉴스공장이 사실은 이제까지 뭐 굉장히 많은 편향된 그런 뭐 토크랄지 프로그램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말이 많았어요. 이게 본인들 아니다 할지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 공정성을 인정하지 못하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는 정당해, 우리는 항상 공정했어, 이렇게 아무리 본인이 생각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 뒤돌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김어준 뉴스 공대 프로그램의 어떤 존폐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된 여러 패널들의 견해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앞서 말씀드렸던 단독 보도를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강원도 전방부대에서 군 경계 태세인 진돗개가 발령됐다 해제된 사실을 저희 취재기자가 단독으로 확인했습니다. 신원 미상자가 출입금지 해안가를 걷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된 겁니다. 포착된 용의자는 신문 과정 중에 북한에서 왔다 라고 주장을 해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은혜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 지역에서 신원 미상자가 CCTV에 포착되면서 또다시 진돗개가 발령됐습니다. 진돗개는 적의 침투가 예상되거나 무장 탈영병이 발생했을 경우 발령되는 전투 대비 태세를 말합니다. 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 반쯤 CCTV에 포착됐던 신원 미상자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현재 진돗개 발령은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 신원 미상자는 출입이 금지돼 있는 강원도 고성 제진 해안가를 걷고 있었으며 CCTV 포착 후 사라졌다가 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합참 등 군 당국은 합동 신문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이 사람은 신문 과정 중 북한에서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합참은 정확한 내용은 계속 확인 중이라며 이 사람이 실제 탈북자인지 월북자인지 등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육군 22사단은 과거 노크 귀순으로 무리를 빚었고 지난해 11월에도 탈북자 한 명이 철조망을 뚫고 귀순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채널A 뉴스 강은혜입니다. 네,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입니다.
2분기로 미뤄진 고령자 접종. 정부가 고심 끝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 고령층의 접종은 미뤘습니다. 정부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인하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2분기 접종 대상이 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정부의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는 65세 이상도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할 수 있게 하겠다. 단 의사의 판단하에 신중하게 접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의 메시지였는데요. 65세 이상은 아예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에서 제외가 된 건데, 박수현 대변인, 여러 가지 이제 우려와 좀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에서 65세 이상이 빠졌습니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 코로나19의 취약층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 고령층의 65세 이상의 우리 부모님들인데,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에서는 지금 부모님들이 제외가 됐는데, 부모님들에게 그럼 다른 백신 접종 계획이 있는 겁니까? 1분기에? 지금 이제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 때문에 예상이 이제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처음에 이 코로나19가 들어왔을 때 그 마스크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뭐 혼란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신 문제도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이것은 정부가 대책을 잘 못했다라거나 우왕좌왕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백신 자체의 효과성에 대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효과가 아직 임상실험 결과가 완전치 않다라고 하는 세계 공통적인 것이고요. 우리 정부도 지금 유럽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자 접촉을 좀 미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따라서 이제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흐름을 좀 발맞추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아마 그 65세 이상에 대한 임상 결과가 확실한 결과가 이제 곧 나올 텐데, 그렇다면 3월 말쯤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조금 더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부의 큰 원칙 이런 것들이고, 이것이 어떤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어떤 행정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백신 자체에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어르신들께서 섭섭하시고 또 저희들이 좀 불안한 요소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안전한 백신을 최종까지 잘 맞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방침 이런 것들은 뭐 정확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문제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들이 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하는 것이 정부의 행정력의 어떤 뭐 거기에 달린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백신이 부족한 것 아니냐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정세균 총리는 추가적으로 백신을 확보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부는 총 7,900만 명분의 백신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3월 말에 앞당겨 공급받고 추가로 600만 회분, 300만 명분의 백신을 2분기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2분기에만 총 700만 회분, 350만 명분의 접종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의 도입을 확정하고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입니다. 자, 정부의 접종 계획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최우선 접종 대상에서 고령층을 제외함에 따라서 요양병성 종사자, 요양시설 65세 미만부터 접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접종 대상자가 130만 명에서 76만 명으로 감소를 했고, 65세 이상은 3월 말 이후에 이 제네카 접종 여부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조금 전에 화이자 백신 추가분을 좀 앞당겨서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발표했지만, 야당에서는 이 부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행하는 백신의 안정성은 안심해도 된다면서 65세 이상은 맞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또다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런 발표를 하려고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접종이 빠르며 필요한 물량이 충분하다 자신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못한 면피용 떠밀리기 발표,
K방역의 용두사미를 목격합니다. 김은혜 대변인 얘기 들었는데 김병인 비대위원 야당에서 문제 삼는 건 정확히 뭡니까? 백신에 관련돼서 정부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백신의 우선 접종이 필요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가장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백신을 만약에 투여할 수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접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에게 안정성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이런 임상적 결과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로 결국 백신의 공급 확보에 대해서 정부가 다른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이 뒤처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혼란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여야가 없을 겁니다. 백신 문제에 대해서도 초창기에 이 정부가 백신 공급을 제대로 못했던 데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적 질타가 있고 이런 국민적 질타의 목소리를 담아서 야당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올해는 이 백신을 결국은 모든 국민들이 백신을 투여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 국민적 이 백신의 효과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많은 협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같이 협력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이 명절 동안 우리 지역에 걸려있는 현수막들을 쭉 보니까 뭔가 민주당이 자랑이라도 하듯이 2월부터 전 국민 무료 백신 시작 이렇게 막 현수막에 대한 홍보 문구를 장황스럽게 걸어놨더라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동안 백신 공급이 늦어진 데 대해서 숙고하고 자숙하면서 야당과 함께 협력하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들이 없다는 데에 대한 아쉬움을 일부 말씀드리면서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정부가 하고 있는 백신 공급에 대해서 발맞추고 정말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백신이 안정적으로 접종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자, 300명대로 좀 떨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그래도 2차 피나 보다 한 분도 있었을 텐데 다시 지금 457명, 400명대로 넘어섰습니다. 설 연휴 확진자가 80%고 수도권 발생,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도 세 자릿수, 전국의 재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런 세태도 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 사이로 술집들이 일찍 문을 닫자, 수도권도 10시까지로 연장됐습니다만 술집들이 일찍 문을 닫자 2차는 모텔로 가자 라고 술 싸들고 간다는 겁니다. 동아일보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데요. 이러면 술집 문 일찍 닫으나 마나 김모 씨 20대 일행 3명과 모텔로 2차 간다. 술 한잔 하다 보면 9시쯤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쉽지 않나. 편의점에서 술 사서 숙박업소에서 먹는 사람들 엄청 많다. 저뿐 아니라 엄청 많아요. 박모 씨 역시 20대 직장인. 술자리 장소로 숙박업소 찾는 이들 많다 보니 다인실은 예약도 힘들다. 2인실에 4명이 들어가겠다며 업소 측과 신랑이 벌이는 이들도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편의점 직원 정모 씨, 동아일보가 다각적으로 취재했군요. 밤 9시부터 손님들이 술을 바구니째 들고 줄 설 정도. 아이고, 편의점 직원 말이 좀 재밌네요. 손님들이 바구니째 술을 들고 줄 설 정도다. 자, 그러자 동아일보 기자들이 또 음식점과 주정업주들까지 인터뷰했습니다. 우리 동아일보 후배 기자들 고생했네요. 숙박업소 좋은 일만 시킨다 라고 또 음식점 주정업주들은 불만이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이재명 기자. 이건 마시지 말라는데 또 저렇게까지 또 마시는 분들 철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뭐랄까요? 술에 대한 사랑이 좀 지극히 남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워낙 이 정부 정책과는 상관없이 좀 독립심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인 거죠. 왜냐하면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죠. 그러니까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유흥주점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영업 시간 제한을 풀었고 수도권 같은 경우도 이제 오후 10시까지로 다 이제 확대를 했는데 그러면서 방역 당국이 밝힌 게 있습니다. 지금 위험도가 떨어져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게 아니라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서 완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저희가 숫자를 봤지만 다시 이제 증가세에 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4차 대유행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 연휴 잠복기도 고려해야 되고 특히나 영국, 브라질, 라마공발, 변이 바이러스 이 세 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모두 나타난 나라가 전 세계에 한 10개국 되는데 10여 개국 중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변이 바이러스에 좀 취약한 상황인 거고 또 3월에 또 이제 그 개학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4차 대유행에 대한 이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어쨌든 국민적 피로도가 높으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방역이 조금 더 느슨해졌다고 해서 저것을 이렇게 숙박업소로 가서 여러 명에서 어떤 자유를 너무 만끽하겠다 이렇게 되는 순간에 결국 그러면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시 강화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는 다시 어려워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 만큼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앞으로는 어떤 강제적 방역에서 방역을 강조하셨는데 그러면서 책임을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보다 스스로가 더 자유를 원하려면 자율적으로 더 행동하려면 좀 더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된 소식도 짚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31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